유튜브 사연 재미있게 듣다가 저도 저희 집안 이야기 한번 써볼까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의 시점부터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고향 지역을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만 전 광역시에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소도시에 살았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 자기 친구랑 합심하여 차린 것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운영이 만만하지 않은 것에 친구는 손을 떼버렸고 남편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미리 밝히자면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원래부터가 어마어마한 짠돌이었습니다. 뭐랄까 철두철미한 기질이 강했어요. 본가에 들어가는 돈을 정리해서 그걸 가계부까지 쓰고 있었네요. 저희 친정부모님 바로 남편의 이런 점을 보고 아주 믿음직스럽다며 저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선을 봐서 이뤄진 사이였지요. 특출날 거 없던 저는 평범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월급 130만 원 받고 일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집이 원체 부유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고깃집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저희 땅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중소도시 시내에 한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그러시면서 그쪽 지역 소식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시다가 남편의 존재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었죠. 전 소위 부잣집 딸이었지만 타고나기를 소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성격이었고 그래야 성미에 맞았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엄청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최고로 좋다고 하였어요. 가족들이 순하고 어리버리한 저에게는 강단 있고 절제할 줄 아는 남자가 딱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잘 어울린다고 해줬고 저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 흐지부지한 연애 경험 2번이 다였기에 밥이 찬지 더운지 가릴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 진행 도중에 듣게 된 것인데 남편에게 남동생만 있는 줄 알았건만 원래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네요.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은 그때의 기억도 잘 못하지만 난 또렷하게 다 기억나. 형이 사고 났던 거랑 밤새 아파했던 것도. 남편이 7살 때였는데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형이 학교 후에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개울에 굴러 떨어졌대요. 병원에 갈 여력이 되지를 않아서 시부모님께서는 집에서 아프단 곳들 찜질해주고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었던 것이에요. 이튿날 형의 얼굴이 창백하고 마치 시체처럼 변한 것을 본 남편이 놀라서 시부모님을 찾았고 그제야 형을 들쳐업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형은 사망했대요. 남편은 그게 다 돈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었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만 셋인 집이었으니 이제 둘 남아서 다행이다. 그자?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또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건이 영향이 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은 자라면서 점차 구두쇠 기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그게 살면서 도움이 됐지 해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면서 광역시에 위치한 신혼집은 또 부득불 남편이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죠. 진짜 사내 대장부답다면서요. 과찬이시라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도 그렇고 저만 그 사이에서 이방인 마냥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혼수는 저희 집 쪽에서 다 장만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살림 미천으로 쓰라며 현금 1억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아빠는 꼭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앞길 평탄하도록 빌어주는 돈이니까 받아서 잘 써. 감사합니다. 이 사람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얼타는 사이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받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저도 얼굴 한번 본 적 있었던 수더분한 생김새의 도련님 여자친구가 제 동서로 들어오게 되었죠. 남편하고 도련님은 별로 안 가까웠습니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안 친했어요. 전 그 이유를 결혼하기 전부터 바로 알 수 있었죠.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무조건 아끼면서 누구에게나 계산적으로 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남편. 반대로 도련님은 딱 봐도 칠렐레 팔렐레 하는 상이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란 형제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죠. 오늘도 행복하게 살면 내일은 알아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사는 도련님. 그런 사람이 영업직을 하고 있으니 성과가 별로일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요. 생활력도 별 볼 일 없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가 시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도련님이었는데 사람은 되게 좋은 유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잘 웃었고요. 사근거리면서 부침성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였으니 어떤 성격이겠어요? 수더분하고 표정이 밝은데 말수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은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키가 살짝 줄었는데 결혼했을 때 165cm 가까이 됐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작기에 물어보니까 키가 155cm라고 그랬었어요. 저보다 10cm나 작았던 것이었죠. 키만큼이나 성격도 아기자기한 것 같았습니다. 잘 웃었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를 한다고 들었었죠. 그리고 저보다 출산이 더 빨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당시에 이미 임신 초기였었나 보더라고요. 민망하게도 저희 남편이 자린고비여서 별로 큰 선물은 못 해줬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 경제권은 돈을 벌어오는 쪽인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결혼 후 몇 달 안 돼서 일을 그만뒀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비상금으로 두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살다가 보면 목돈 들어갈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급전이라도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대책이 있어야 했죠. 아니, 그래도 친가족이고 자기가 형인데 이런 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이니까 이 정도라도 해주는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이 정도 베풀면서 사는 거라고. 모르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전 암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서가 첫 아들 출산을 했는데 좀 더 팍팍 선물을 해줘도 쉽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따질 때마다 남편은 어림도 없다는 듯 반응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 돈으로 다 환산을 해봤고 그 액수를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그간의 노고라고 칠 수 있는 부분들도 돈으로 나름 쳐서 그것까지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에 베푸는 것은 순전히 집안의 일원으로서 온정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도리를 챙긴답시고 한다는 것이었죠. 막 이렇게 자기 딴엔 상당히 논리 정연한 듯이 말을 하니까 제가 무어라 받아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일이었으니까
남편의 의견을 앞세우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했네요. 저도 굳이 가족 일을 신경 쓰자면 제 남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3년 먼저 시집간 언니 외에 4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 속을 아프게 해드렸던 녀석인데 얼굴만 반지란히 예쁘고 고졸인데다 알바만 전전하는 여자애랑 사귀는 바람에 저희 집이 또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저런 집안의 일들로 여튼간에 참 다사다난했었네요. 전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우리 첫째 딸 그리고 둘째 아이들이요. 제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동서는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명절이며 시댁가족 행사 때마다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 집 기준에서 보자면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단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이 드는지 동서가 예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을 뿐이었고 뛰어다니는 남자애들 살피느라 그리고 품 안에 아기 챙기느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저의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주 큰 비극이 도래하였는데요. 저희 도련님이 한순간에 명을 달리하셨어요. 전 소식이 느려서 몰랐는데 원래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기술 배우시겠다고 현장들을 돌아다니셨대요. 어느 건물의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잘못 다치셨던 거예요. 뇌사 판정이 떨어졌고 그렇게 허망하게 실이 한 생명이 떠났습니다.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사실 결혼하신 분이셨으니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맞는 호칭이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색해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것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게 뭐라고 그땐 그랬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좋은 형수가 되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해준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도련님 그렇게 비명 행사하시고 신부모님 두 분께서는 거의 혼절하셨어요. 그 후로 말씀들을 잘 안 하시게 됐고요.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다가 도련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통화하실 때 잘 못 들으시는데 도련님과 그날 통화하시면서도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도 더 크게 대답을 해드리려고 바깥쪽으로 나가다가 난간 설치 안 된 곳에 잘못 기대셨던 거였죠. 삼형제 중에 둘을 잃으신 것인데 그 속이 오죽하셨을까요? 시아버지께선 허리 디스크에 당뇨까지 있으셨는데 그 후로 더 안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님 말에 무엇하나요? 완전히 생기를 잃으셨습니다. 충격이 몹시 크셨는지 약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죠. 하나뿐인 남동생을 떠나보낸 남편도 겉으론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 그렇게 되시고 나서 남편의 외투 안에 담뱃값이 언제부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그 공허한 눈빛에 모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만히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던 그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쓰리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진작 수입이 끊겨 있던 와중이었는데 가장이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동서가 쉴 수 없었겠죠. 바로 일을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무실 일을 다시 알아보는 거야? 네? 아유, 형님 제가 무슨요. 그리고 애들도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동선의 아이들이 그때 6살, 5살, 3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희 집엔 그때 아이들 용품으로 선물 들어온 게 많았었는데 남편한테 새 것들은 동서 주고 싶은데 괜찮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동서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동선의 큰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용품 싹 다 사주겠다고 말도 해놨고요. 그런 줄 알고 저도 그냥 지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단 그 말처럼요.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도 전혀 아니었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따금씩 남편 공장에 가보느라 뒷바라지 하면서 바빴습니다. 동서는 시댁에 갈 때 막내만 데리고 시부모님을 뵙고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만 봐도 도련님 생각이 나는지 시부모님이 그렇게 애끌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지. 하기사, 옛날부터 그랬어. 뭐든 척척 잘해내도 돈 갖다 주는 나보다 어리숙한 그 녀석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더 아끼셨지. 난 이해가 안 갔지만. 도련님 생각에 매일 가슴앓이 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남편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참 냉정하다고 느껴졌었네요. 도련님이 떠나시고 일주기에 동서랑 만났다가 이런저런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일을 전전했는데 이젠 김밥집에 정착한 지 3달이 넘었다고 했죠. 시내에 위치한 가게인데 나름 잘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시내에 있으면 내가 혹시 한번 들러볼 수도 있겠다. 시장통에 있어요. 주차하시기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가게는 되게 소박해요. 아이들 옷을 신경 써서 입힌다고 입힌 듯 하였는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양말 끝에도 꿰매는 적이 있었었죠. 전 이상하게 왜 그런 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동서가 일한다는 그 김밥집으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꼬마 김밥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어요.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먹는 자리가 있었고, 더 안쪽에는 재료를 준비하는 곳이랑 일하시는 분들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인사한 저는 그 안쪽에서 막내 아이를 봤어요. 전기 히터가 하나 놓여 있었고, 어린 막내는 그 옆에서 엎드린 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아이 점퍼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얇아 보여서 저게 따뜻하긴 하려나 그런 생각이 스쳤었네요.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이 끝나면 알아서 집으로 가서 간식 먹고 논다고 했습니다. 둘이 연년생이라 다행이라고 서로 잘 챙긴다고 말하는 동서의 웃는 얼굴에서 고단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쪽은 저희 형님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사교성 좋은 동서가 저를 김밥집 여사장님께 인사시켜 주었습니다. 전 꾸벅 인사를 드렸는데 그 여사장님께서 곧 민망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부잣집 젊은 사모님 느낌으로 고우시네. 여사장님께서 화통한 말투로 그러시는데 순간 저를 쓱 훑어보는 동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전 두꺼운 코트와 장갑, 가죽 부츠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네들과 저의 차림새가 확 비교가 되면서 전 왠지 모르게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서는 여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떡 한 팩 사가고 싶다고 어디 떡 잘하는 데 있냐고 하니까 냉큼 앞장을 서줬지요. 사장님, 여기 시루떡 좀 담아주세요. 오늘 제가 귀한 손님 사드리려고 하니까 말랑한 쪽으로 잘 좀 골라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떡은 다 똑같이 맛있는데 뭘 고르고 자시고야. 옛다, 서비스나 받아가셔. 동서가 어느 떡집 앞에서 외치니까 떡집 사장님이 나와서는 시루떡 말고도 서비스로 꿀떡이랑 송편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쳐다봤는데 동서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시장을 함께 한번 돌면서 느낀 건데 동서가 주변 상인분들하고도 잘 지내는 듯 싶었습니다. 어딜 가나 부침성 있게 인사를 해댔어요. 그건 분명 저에게는 없는 면모였죠. 동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초췌해 보여서 걱정이야.
에이, 형님.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야말로 맛있는 것 좀 잘 챙겨 드세요. 제가 김밥 좀 싸드릴게요. 아이들 혹시 김밥 좋아해요? 참치나 치즈 맛으로 담을까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싱긋 웃으면서 김밥을 맛별로 포장까지 해주었어요. 그 마음씨가 참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전 동서가 제 김밥 챙기다가 가게에 손님이 와서 응대를 하자 그 틈에 막내한테 가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른 받아. 이걸로 깎아서 먹어. 알았지? 어, 형님. 아이, 왜 이러세요? 애한테 무슨 용돈을. 아이의 고사리 손에 3만 원 쥐어주다가 동서에게 발각되었는데 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요. 동서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저를 가게 밖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직접 동서가 일하는 곳을 보고 나니까 웃는 모습, 저번에 깃든 고단함이 신경이 쓰였어요.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동서, 김밥 너무 맛있었어. 장사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있잖아. 동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수심이 깊어 보여서 내가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의 물음에 회피하던 동서가 결국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지병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마음 같아선 친정엄마 사는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여기보다 조금 촌이긴 하지만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전 애들 보면서 돈 벌기도 바쁘니까 다른 생각은 사치일 뿐이에요. 동서의 한숨 섞인 얘기에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주시기 때문에 가사 일에 큰 신경 안 쓴 지 꽤 되었고 애들 케어도 아주머니가 웬만큼 봐주시는 거라 수월했어요. 저의 이런 편함이 누군가에게는 꿈도 못 꿀 사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처럼 그렇게 억척스레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들 셋 키우면서 혼자 고군분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유복한 환경에서만 둘러싸여 살아왔고 저에게 경쟁이란 삶을 헤쳐나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일부러 그쪽 동네 사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다시 시장에 들렀어요. 동서 얼굴 보고 갈까 싶어서 김밥집 쪽으로 가봤는데 마침 가게 안에서 동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둘째 아이의 발을 잡고 나온 채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일하는 데야. 네가 그러니까 동생도 가만히 못 있잖아. 너 엄마 속을 왜 이렇게 썩여? 왜? 엄청 속상한 말투로 동서는 둘째 아이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뾰루퉁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타이밍에 온 것 같아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동서의 걷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접질리기라도 한 모양이었어요. 잔뜩 지쳐 보이는 얼굴의 동서에게 전 차마 그 앞으로 가서 인사를 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전 혼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남편을 슬쩍 떠보았어요. 그 있잖아 여보. 공장도 계속 잘 돌아가고 일도 많으니까 우린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서 있잖아. 내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지켜봤는데 애들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동서가 그 집 가장인데 애들은 까마득히 어리고 셋씩이나 되고. 그런데 도움받을 곳은 없잖아. 우리 집이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 그걸 당신이 왜 신경을 써? 어른이 알아서 잘 살겠지. 곧 새해니까 그저 새해 선물이나 좀 보내주고 애들 용돈이나 잘 챙겨주자고. 그러면 돼.
그걸로 충분히 족하니까 괜한 말 얹을 거 없어. 남편의 단칼에 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네요. 이전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점들이 자꾸만 의식이 되더군요. 햇살 따뜻하게 들어오는 남양집에서 여유롭게 오므라이스 먹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반찬 투정을 해대고 장난감 아낄 줄을 몰라서 혼나고 이런 일상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네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출발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혼자 고심을 해봤고요. 냉정하게 바라보건대 남편과 도련님 사이의 간극보다도 더한 차이가 저희 아이들과 동선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특히나 제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존재했죠.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댈 수 있는 부유한 피난처가요. 그런데 동선애에게는 그런 곳이 일절 없었어요. 기적 같은 반전을 맞이하지 않는 한 동선의 아이들은 늘 결핍을 맛보며 살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런 굴레를 모르는 것까진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지친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맨 처음 제가 동서를 봤을 때 표정에서 읽어냈던 그 풋풋한 싱그러움 또한 기억해냈습니다. 전 어느새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후였지요. 전 동서에게 연락해서 동서가 일 쉬는 날에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번거로운 일정이라고 싫어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무척 반겨주더라고요. 다행이라 생각하고서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가져갈 것을 준비했어요. 아이들 있는 집이라 먹을 거린 있을 테니 비싼 장난감을 사갔습니다. 최고로 유행한다는 걸로 사갔더니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이 기뻐해 주더군요. 장난감 박스 바로 풀어보고 난리가 난 것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형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저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저거 애들이 요즘 빠져있는 만화 캐릭터 같은데 너무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동서. 내가 동서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귀찮게 놀러 온다고 그랬지? 동서가 웃으면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카스테라 빵 자른 거하고 귤 한 바구니도 같이 있었어요. 한창 낮 시간대라서 혹시 애들이 출출하지 않으려나 싶어서 전 장난감에 정신 팔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빵이랑 귤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3명 다 달려온 거예요. 작은 식탁에 모두 덤벼들어서 귤을 집어갔는데 그러면서 동서의 눈치들을 한 번씩 살폈습니다. 엄마, 큰엄마 드리는 귤 우리 먹어도 돼? 첫째 큰아이가 대표로 동서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동서가 당황한 눈치여서 제가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하곤 애들한테 귤을 다 들려보냈습니다. 귤 까먹으면서 장난감 놀이 하라고 하니까 다들 또 신이 나서 달려갔지요. 전 순간 과일도 사올 것을 생각이 짧았구나 했습니다. 저 온다고 준비한 귤 아이들이 엄청 먹고 싶어 했을 텐데 동서가 말렸던 거예요.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동선의 빌라는 전형적인 옛날 구조였어요. 안방이 거실보다 더 컸고 작은 방은 짐을 수납하는 용도로 놨으면 되는 크기였죠. 거실 겸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단출한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을 포함하면 빌라 구조의 끝이었어요. 엄마, 나 더워가지고 내복만 입고 싶어. 이거 옷 벗고 싶어. 얘가 왜 이래? 무슨 내복 차림이야? 더우면 방에 창문 조금만 열어놔. 아, 오늘은 바닥이 뜨거워. 아, 갑자기 뜨겁단 말이야. 동생들 데리고 놀고 있던 큰아이가 다시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볼이 살짝 불그스름한 것도 같았죠. 그런데 아이의 말에 동서의 얼굴 또한 살짝 붉어졌습니다. 전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동서, 혹시 나온다고 보일러 튼 거야?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한 동서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안방 바닥에 깔아둔 전기장판을 틀어놓으면 주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만 논다고 했어요. 어물쩡 대답을 하던 동서는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 아이들이 노는 안방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뛰거나 그러면 아랫집 사람이 항의가 온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죄송해요, 형님. 오늘따라 애들이 난리도 아니네요. 원래는 안 저렀는데. 너무 정신 없으시죠? 아니야. 남자애만 셋이라서 더 힘들지, 동서. 동서와 한참 아이들 키우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다가 잠시 대화가 끊겼을 때 제가 마음을 먹고 본론에 운을 띄웠습니다. 동서, 내가 오늘 굳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네, 형님, 말씀하세요. 있지. 내가 동서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싶어. 동서는 나한테 돈 빌릴 생각이 혹시 없을까? 네? 아, 돈이요? 음,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진짜 뭐 재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 형님, 제가 돈이 정말 절실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 맞는데, 형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줄 예상 못했던지라 지금 너무 놀라서요. 동서, 애들한텐 엄마가 필요해. 지금 한창 자라고 성장할 때잖아. 정서적으로도 옆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나아. 그러려면 힘들게 돈 벌러 밖에 오래 나가 있지 않아야 하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겠지? 놀라움이 물든 얼굴을 한 채 동서는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전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둔 채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었단 얘기를요. 그리고 바로 이 돈을 동서에게 빌려주고 싶다고요. 그 돈이 1억이야. 액수를 듣는 순간 동서가 헉 하는 큰 소리를 냈고 깜짝 놀라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저를 보았습니다. 커진 눈에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 셋, 그 정도는 있어야 여유 가지고 살 수 있겠던데. 내 생각은 그래. 형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저에게, 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돈을 당장에 갚을 수나 있을까요? 동서, 안 받겠단 소리라면 하지 마. 내가 아무도 몰래 이 돈 내어주려는 거니까. 내 결심 무르게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동서한테 다신 없을 기회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건 없어. 그냥 형편되면 갚아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전 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그냥 저대로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큰 돈이면 댁에서 너무 귀중한 비상금일 텐데 제가 넙죽 받을 수 없어요. 동서가 눈물이 잔뜩 고인 눈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그 떨군 고개에서 정수리만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한 동서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당장 1억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 동서. 아이들 미래가 달렸잖아. 조금씩 조금씩 동서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울고 있었어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에게로 가서 그 피곤한 무게를 짊어진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동서는 제 팔을 잡고 흐느껴서 울었습니다. 차마 아이들 때문에 큰 소린 내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댔어요. 그래도 되나요, 형님? 제가 염치 없이 호의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동서를 달래고 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엄수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였어요. 결코 이 행위를 허락하지 않을 남편 몰래 버리는 짓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1억을 동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동서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얘기해서 그쪽 동네에서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 서운하기도 했는데 큰아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보고 갔어요. 전 시원섭섭하게 보내줄 각오를 하고 맞아였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저에게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눈치로 보니까 아이들은 셋 다 영문을 모르는 게 분명했고 동서가 시킨 것으로 보였죠. 큰엄마, 감사합니다. 막내 아이가 옥굿을 흘러가는 목소리로 우렁차게 인사하는 것에 너무나도 귀여워서 제가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순진무구하게 이유도 모르고 저를 향해 절을 올린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나기를 전 속으로나마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가요. 그래, 동서 건강하고. 그 형님,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동서가 울먹이느라 마지막 말을 흐렸습니다. 저한테 꾸벅 인사하고선 울음을 꾹 참는 얼굴로 아이들 챙겨서 돌아서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동선의 가정에 운을 빌어주면서도 저도 그 돈 1억이란 큰 금액 잊어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받을 작정이었으면 동서한테 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못 받을 돈이라고 애초에 여기고 있었네요. 그리고선 한 2개월인가 3개월 지났을 때였나요? 갑작스레 남편이 저한테 현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느냐며 돈을 찾는 겁니다. 공장 때문에 무슨 건수가 생겨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요. 전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진이 엄마, 왜 그래? 당신한테 그 돈 있잖아. 장인어른께서 주신 1억. 그 돈? 그래, 그거 그대로 묵혀뒀잖아. 당신 수중에 잘 있지? 당연히 있지. 그걸 말이라고. 근데 여보, 그 돈은 우리가 상징적인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해서 간직하기로 했잖아. 웬만하면 계속 건드리지 않고 두면 안 될까? 당황해서 등줄기로 금세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남편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어쨌든 그 돈은 가만히 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눠주는 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매가 가늘어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지요. 어차피 회수 가능한 금액이고 당장 급한 데만 필요할 뿐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내어줬으면 한다는 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전 어쩔 도리가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부인 제가 갑자기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어떻게든 갖은 수를 써서 현금을 마련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여러 방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간 동서에게 연락한다는 건 아예 배제였었고요.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그 주말에 남편이 함께 저녁 먹다가
저에게 넌지시 그러더군요. 그거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전 겉으론 그러냐며 태어난 척 하였으나 속으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운영하던 그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혀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날 며칠 고심하며 주변에 자문 또한 구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남편의 몫이었지요. 제 아들이 책에서 본 구두쇠 캐릭터가 꼭 아빠를 닮았다면서 스크루지라고 그랬었어요. 아들한테 그런 별명으로 놀림받을 만큼 살벌하게 아껴가며 더욱 튼튼하게 기반을 다져왔던 공장이었습니다. 전 과연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나 궁금했는데 결론은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넘기는 게 더 이득이었어? 황금을 낳는 거이라고 해서 남한테는 안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왜 넘기기로 했어? 이제 아예 손까지 뗀다 그러고. 계산 속에 우리 애들을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우리 애들이야. 미래가 무궁무진한데 팍팍 밀어줘야지. 이게 웬일인가요? 오로지 숫자, 수치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남편이 아이들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 키운 공장을 넘긴 값으로 저희는 큰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호사라면 호사였는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조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비통함에 잠긴 장례식장에는 동서 또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전 상중에도 동서를 보자 반가웠지요. 구석에 가서 저희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공장은 완전히 손떼게 되신 거예요? 음, 그렇게 됐어. 애들은 학교 다 잘 다니고? 네, 덕분에요. 진짜 형님 아니었으면, 그때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희들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실까봐 미처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살았지만, 그간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형님께서 덜컥 그 돈 안 내어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동서가 감정이 많이 북받친 것 같기에 제가 얼른 진정시켜 주어서 다행히 눈물 왈칵 쏟는 장면을 볼 일은 없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넋이 빠진 듯 멍하게 쳐다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발견한 동서가 문득 저한테 물어보았지요. 형님께선 정말 괜찮다고 하셨지만 혹시 저한테 그 돈 빌려주셔서 아주버님과 난감한 일 없으셨어요? 저 계속 마음에 걸려 지냈어요. 뭐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정말로 큰일 난 건 아니니까 전혀 문제 없어. 간만에 동서 얼굴 보니까 반갑다. 좋아 보여서 한시름 덜었어. 저를 보는 동서의 눈가가 또 촉촉해지더군요. 괜히 또 눈물바람이 일어날까봐 애들 얘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서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집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더니 결국엔 당일에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후로 어쩐지 사색에 푹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어릴 적에 태산처럼 보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보니까 삶이라는 게 뭔지 말로가 참 더덥게 느껴지네. 언젠가 어머니 또한 보내드리겠지. 형도 동생도 양친도 이렇게 다 떠나가는구나. 남편은 답지 않게 퍽 감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곁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어요. 이제 다시 무얼 하며 살지 남편은 고상 중이기도 했습니다. 염두에 둔 것이 미리 있다고도 했어요. 그 시점에서 저희 가족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사실 저희 딸한테 적응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슴 아픈 사건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가 살고 계시는 미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차 놀러 갔을 때마다 아이들이 그곳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남편은 공장 설립 초창기 때문에 함께하였던 친한 형이 페인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쪽 일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아이들하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좀 나중에 합류하였고요. 저랑 아이들은 그곳에 눌러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필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끄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주었어요. 저희 첫째는 대학까지 미국에서 나왔고요. 둘째는 대학을 미국에서 입학하였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랬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편입을 하였습니다. 자연스레 첫째도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예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거처는 금방 정해졌지요. 마침내 저희 네 식구가 한국에 다시 정착하였습니다. 가까이에 제 남동생 네가 살고 있었어요. 생전 남동생이랑 애틋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 다 먹어서야 친해졌습니다. 마냥 철부지에 저희 부모님 속이나 썩이는 놈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정신 바짝 차릴 줄 그 누가 알았겠나요. 똑부러지는 올케가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켰더라고요. 남의 집 사정 구경하는 재미를 느껴서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어요. 웬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는 바람에 더욱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게 되면 대체 얼마 만에 보는 동서인지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들이 진짜 늦은 시간 말곤 다 같이 있을 때가 잘 없는데 그나마 주말? 동서도 어차피 주말에 시간 나는 거지? 토요일 점심때도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전 형님 편하신 때면 그게 좋아요. 어차피 형님 뵈러 가는 거예요. 모처럼 오는 길에 다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대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자기들 일정 있다고 까부는 애들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하필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꼭 동서가 저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여유롭게 있는 평일 하루에 놀러 오라고 말을 했지요. 동서를 볼 생각을 하니까 막 옛날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당일에 동서가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맞닥뜨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 무심코 동서만 오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들도 같이 온 겁니다. 그것도 세 명이 다요. 껑충하게 키가 커서 제가 올려다본 남자가 첫째 큰 녀석이라는 걸 알아본 순간 제가 반가움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진짜? 어머 어머, 너네가 이제 이렇게 다 커버린 거니? 세상에 웬일이야?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죠? 한 명씩 반갑게 다 안아주고서는
집안으로 안내를 하였지요. 어쩐지 제 기억 속에서보다도 아담해 보이는 동서가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아이들 3명은 그보다 더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었어요. 오면 대접해 주려고 제가 샤브샤브를 준비해 놨기에 얼른 먹을 준비들 하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왠지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동서는 살풋 웃음을 터뜨렸고요. 저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치를 살폈는데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집 구경이라 밥 먹는 것보다 저희 애들이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형님. 전 어정쩡하게 동서가 이끄는 대로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넓은 거실에 아이들 3명이 갑자기 차렷 자세로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는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3명이 저한테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서 있는 동서를 쳐다봤는데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의지로 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운 와중에 저절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저 엄청난 감동이 밀려드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다가와 그것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두 손 공손하게 내밀어진 그것을 제가 약간의 망설임 뒤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야? 너무 감동적인 상황이라서 전 되려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맺힌 눈물로 시야가 뿌해져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게 수표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놀라서 고개를 들어 동서와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저 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전 눈물을 훔치고 내용물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표에 찍힌 숫자가 1억이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모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이거 그러면 혹시 10억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대체 뭐야? 응? 제가 벌떡 일어나서 거의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만큼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다 새하얘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서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첫째랑 둘째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대박이 터지게 된 이야기까지요. 나는 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거였어. 정말 이러지 않아도 돼. 받아주세요, 큰엄마. 저희요, 일부러 10억 모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셨었거든요. 큰엄마한테 10배로 갚아드릴 만큼 잘 살아보자고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절대 큰엄마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저희는 그 말 들으면서 자랐는걸요. 진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10배의 돈으로 갚아드릴 정도로 성공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이 목표 아니었으면 저희가 독한 마음 먹고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첫째 아이의 말에 전 그 봉투를 가슴팍에 묻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특했고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서 어렸던 꼬맹이들이 전부 의젓한 어른이 되어 사업까지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게 신기했고 그냥 모든 게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동서 마음을 알겠다. 그럼에도 못 받겠다는 소리 왜 했었는지 알겠다.
제가 울면서도 웃는 소리로 그러니까 동서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아시죠? 받아주셔야지만 저희 애들도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창피함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동서랑 부둥켜 안고 눈물 줄줄 흘렸어요. 시원하게 울고 난 다음에는 모여 앉아서 샤브샤브를 나눠 먹었고요. 따뜻한 국물이 피어오르는 그 식탁에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가 한참을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봉투 안을 확인하던 남편의 눈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20년 동안 불렸더니 늘어나던데? 뭐? 그게 뭔 말이야? 그 외에 결혼하면서 받았던 1억 말이야. 드디어 제 지난 행적을 고백할 때였죠. 사실은 내가 그 돈을 동서한테 줬었어. 동서가 참 안 됐다고. 남자애만 셋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내 멋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 우리 부부 공동의 돈이었는데 나 혼자 결정해서 돈을 줘버렸었어. 그 후로는 당신한테 거짓말로 계속 둘러댔었고. 미안해. 내가 숨겼었어. 제가 털어놓은 전말에 남편은 봉투를 내려놓고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남편이 과연 뭐라고 하려나, 어떻게 반응을 하려나 속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이 엄마, 설마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거야? 진짜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기에 멍청한 얼굴이 되어 남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몰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 화도 안 났어? 처음엔 당연히 화가 났지. 독단적으로 그러다니. 재수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은 생각을 안 하나? 열이 받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내 동생의 자식들이잖아. 내 조카들이란 말이야. 나한텐 남이 아니었어. 열불 터져도 따지지 말고 일단 덮자 싶었지.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만. 인생 살면서 진정한 내 편은 누구인가? 가족뿐이더라고.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바로 나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 갔다고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내 피부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했지. 아, 유복하게 태어나 자란 배경만큼이나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와이프로 맞이한 게 나의 복이구나. 나에겐 없는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서 자식들을 낳고 살라고 하늘이 복을 내려준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결혼 참 잘했다. 나처럼 냉정하고 입속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판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났길 잘했다. 전부 내 복이라고 여겨졌던 거야. 그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진실에 놀란 쪽은 당연히 저였죠.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을 무덤덤하게 하는 것에 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사스럽게 왜 이러냐고 하던 남편도 제가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는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더군요. 이 사람이 제 아이들의 아빠란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왕도가 없기에 더욱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놀라운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우리 두 번째 사연자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의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대학 동기의 주선으로 잡게 된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의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었으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하게 통하는 게 많았고 편안한 부분이 있어서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지요. 어린 나이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동갑이고 연봉 크게 차이 안 나고 양가 금전적인 형편까지 엇비슷합니다. 전 솔직히 결혼을 적기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나이며 조건이며 상대 성향이며 이만하면 모든 게 무난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무조건 유럽 일주 정도는 할 줄 알았건만 막상 현실은 개뿔이었네요. 제주도 여행 2박 3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로망은 깨졌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눈부신 제주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랑 둘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어디 근사한 휴양지에 장기 여행 떠나자고 행복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저희 부부 불과 수개월 뒤에 올해 안에 제가 이런 힘겨운 고민글을 쓰게 될 줄이야. 정말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설마 하니 제가 시댁 고민 보유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연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도대체 누가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주 진지합니다. 시작은 별거 아닌 지점에서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판 남들 눈엔 혹시 저의 고민과 이 이야기들이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큰일에만 다치나요? 작고 사소한 것에도 잘못 찔리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도 거슬렸던 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의 말버릇이요. 그 경솔한 주둥이 때문에 참다가 정신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아, 참고로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아가씨는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보니까 연상 남자친구는 있던데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더군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진짜 어렸을 때부터요. 여자랍시고 저희 오빠랑 차별을 엄청 당했어요. 무조건 오빠가 우선이었고 집안의 대들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집에서 받은 상처가 아주 큰 사람이라서요. 엄마가 저한테 막말을 자주 했었고 저희 친척들 있는 자리에서 웃긴 소리 하듯이 저 소재 삼아서 흉보고 친구 모임에서도 저 우스꽝스러운 딸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엄마랑 싸우는 순간이 오면 그랬던 것들 다 따지는데 그러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발뺌을 해요. 전 거의 20년을 넘게 겪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하면 또 저한테 너도 정말 유난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져요. 가족끼리 그런 걸 다 재고 있었던 제가 유난스럽고 소름 끼친다네요. 제가 그래서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족 많이 사랑하지만요. 엄마의 가시돋친 말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언니께 살갑게 못 대해드리고 겉도라도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자주 교류하거나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챙겨주신다고 많이 그러신 거 알아서 한 번은 제대로 제 입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각 못했던 내용이라서 들었을 때 일단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위로 오빠 2명만 있고 살짝 대면대면한 사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가씨랑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자취방이랑 제법 근거리에 신혼집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했더니 저랑 둘이 보는 자리에서 저런 이유로 철벽을 쳤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집들 꽤 있더라고요. 흔히 요즘 표현으로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온 딸. 있잖아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자라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일이 많았기에 아가씨의 말이 오히려 시댁이 평범한 집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렸네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차로 안 막히면 40분 정도, 막힐 때는 1시간입니다. 참고로 시모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스파크 오너세요. 운전 잘 안 하는 시부의 차가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왜 그걸 안 타시는지 내심 궁금했었는데요. 시모가 시부의 제네시스를 몰고 나갔다가 2번 긁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모가 옛날에 K3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했었다네요. 이유를 굳이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유, 알고 싶지도 않았죠. 저희 신혼집은 아파트인데 신축이 아닙니다. 위치가 좋아서 가격은 피눈물 나게 나가는 정도고요. 저희도 나중을 내다보면서 어느 정도 투자할 요량으로 여기를 골랐던 것이었죠. 신축 아닌 아파트 특징이 뭐겠어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 주차장 비율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모 신혼집 놀러 왔다가 아파트 화단 들이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돈이 들어간 귀중한 아파트 화단을 망쳐놓은 상태로 파킹했어요. 분명 뒷바퀴가 화단 들이박은 것을 느꼈을 텐데도 태연하게 저희 집 올라와서 저랑 시간 보냈습니다. 아, 우라질. 당연히 저는 몰랐죠. 근데 시모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랑 웃으면서 배털 때는 거 보고 등줄기에 소름 한 줄기 스쳐갔습니다. 화가 난 경비 아저씨가 나중에는 어이까지 없어져서 시모랑 언쟁을 벌이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후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고 이참에 화단 관리한다고 생각하셔요. 원래 흙도 한 번씩 뒤집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모에겐 정당한 논리가 없었으므로 애초에 상대가 이겨먹을 판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엔 남편이 출동해서 해결했죠. 신혼 초장부터 전 불길한 예감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모는 아주 외향적인 분이십니다. 동시에 다혈질 환자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판단한 결과 시모는 전형적으로 말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에요. 일단은 말을 먼저 뱉고 봐요. 뇌에 필터가 없기 때문에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뱉어버린 다음 그게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수습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전 초반에 갈피를 못 잡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내면 지낼수록 아, 이건 진짜 아니올시다 하는 상황들이 닥치는 거예요. 제가 시모랑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머리 스타일 좀 바꿔보려고 헤어샵에 같이 갔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전 커트를 하고 시모는 새치 염색이랑 머리 다듬는 걸 했는데요. 헤어샵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성이잖아요. 시모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손을 뻗어서 갑자기 제 팔뚝을 쿡 찌르더니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런 일 있지? 네? 뭐가요? 어떤 게요? 혹시 너는 여자들끼리 거시기 한 적 없어? 아, 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자들하고만 다녔으면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문장의 의미를 몇 초 뒤에 이해한 저는 얼굴에 열이 확 올라버렸네요.
뒤에 계시던 헤어샵 직원분 표정이 거울에 비치는데 그 난해한 기색을 보고선 정말 쪽팔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그랬습니다. 거시기 한다니. 그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이죠. 내가 지방 출신 사람이라 표현이 조금 거시기 했지? 이해해줘. 뭘 또 당황스러워하고 그러니? 제가 듣고 알기로는 시모의 본가가 지방인 것이지 시모는 계속 올라와서 살아온 분이셨는데 그리고 본인 실책을 왜 다른 탓하면서 지방 사람들을 엿먹이시는 건지 정말 이해 불가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모랑 저, 그리고 아가씨까지 셋이서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주말 브런치나 먹자면서 모인 자리였어요. 전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써보겠다고 새로 샀던 노란색 가방을 그날 게시해서 메고 나갔습니다. 마이크로 미니백이라고 아주 작은 크기의 제품들이 유행하길래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오래 벼르다가 구매한 것이었어요. 메뉴 고르고 음식 나오기 전에 가벼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시모에게는 아무래도 제 가방이 눈에 띄었었나 봅니다. 아이고, 색깔 쨍하니 화사하다. 그런 건 얼마 주고 샀니? 아, 이거요? 색 이쁘죠? 여름에 메고 다니려고 이번에 산 거예요. 마침 세일 받을 수 있어서 할인가로 잘 샀어요. 행사할 때 사니까 한 5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 식전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가 놀랐는지 그것을 양갈래로 확 찢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그때 약간 좋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시모가 웃는데 눈매만 휘어져 있고 인매는 별로 안 웃는 겁니다. 괜히 가격 발설했다고 속으로 후회했네요. 어머나, 세상에나 50만 원? 아유,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그 등골 빼먹는다고 하지? 손바닥만한 가방에 50만 원씩이나. 그것도 할인받았다고. 아이고, 우스워라. 이 브랜드가 원래 가격대가 꽤 나가서요. 저 이 정도면 싸게 산 거예요. 너 거기다가 핸드폰은 집어넣을 수 있니? 어디 넣어봐라. 한번 보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 가방에 넣어보라고 시모가 자꾸 채근하는데 어쩌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짐을 수납하는 용도의 가방이 아니라 멋내기용으로 작게 나온 것이고 어차피 운전하고 다니는데 가방엔 립스틱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했어요. 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으니 별 생각 없었고요. 호구 잡혀 사는 것도 유분수지. 등골 빼다가 뼈해장국 끓여도 가마솥 한 덩이 나오겠다. 시모가 깔깔거리면서 막 비웃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제 돈으로 사는 건데요, 뭘. 저 이런 거 사려고 따로 돈 모아두는 거 있어요? 네 아들 등골 빼먹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투명하고 정당하게 구매한 것이라는 걸 어필해봤지만 시모는 푹 짧게 웃는 것으로 저에게 응수했습니다. 내년 되면 그까짓 거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릴게 눈에 훤하다나 뭐라나. 그런 시모의 중얼거림에 제가 뭐라 대꾸할 건순 더 없고 그냥 민망해서 고개가 숙여졌죠. 아, 엄마, 왜 또 주책이야? 제발 적당히 좀 해. 보다 못한 아가씨가 시모를 향해 눈을 째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모가 웃음을 애써 거두었습니다. 마침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모가 저를 대놓고 비웃으면서 모욕 주다시피 노골적인 표현들을 쓴 것에 대한 앙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해왔던 것처럼 시모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막 하는 놀라운 분이신데요. 그것은 시부를 향해서도 동일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말폭진하고 같이 삼계탕 먹자면서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출동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직장이 대형 빌딩 내 사무실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에 상당히 민감했던지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백신을 맞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체력도 바닥이 났고 업무적으로도 힘든 와중이었기 때문인지 백신 맞고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하루 푹 쉬고 난 후였는데도 주사 맞은 팔이 천근만근이었고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삼계탕 먹으니까 몸이 좀 풀리나고 남편이 옆에서 계속 물어오니까 시모가 저를 의아하게 봤지요. 그래서 백신 맞고 컨디션 불량이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너 설마 백신 부작용인지 뭔지 아는 거 온 거 아니니? 뉴스에서 본 게 있다면서 시모가 호들갑이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증상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부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엊그제부터 심장 부근이 계속해서 뻐근한 것이 백신 맞고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직 이러니까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네. 먼저 백신을 맞으셨던 시부가 제 모습을 보고 따라서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크게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원래 부정맥 있는 사람이 백신 핑계는 왜 된담? 시모의 큰 소리에 시부는 겸연쩍은 표정이 되어서 다시 묵묵하게 삼계탕 국물을 떠드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큼 하고 마른 기침 소리 한 번 내고 제가 민망해서 되려 시부를 향해 여쭤봤죠. 지금도 심장 쪽이 불편하세요? 맞으셨을 때랑 지금이 아예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한 쪽은 시부가 아니라 시모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밥 두 공기 너끈히 잡숫고 코 드렁드렁 아주 무슨 전동 드릴 마냥 꼴면서 주무시는 게 네 시아버지야. 어제도 그냥 정신없이 굴어 떨어지더만 뭐 심장이 어떻고 저쩌고 참나 기가 막혀서. 시모의 일침에 시부가 갑자기 풀이 죽어 보이셨던 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시부는 다른 말씀도 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분위기상 시모를 아무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시모랑 통화하다가 제가 이제는 백신 맞은 거 괜찮아졌다고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갑자기 자신만만한 말투를 하는 겁니다. 네? 뭐를요, 어머니? 너 팔뚝이 장사라서 그까짓 거 뭐 주사바늘? 거뜬 이겨낼 줄 알았지. 그 팔뚝 다실 봐라. 참고로 저 평균 체중입니다. 팔뚝이 가날프진 않아도 두껍다거나 혹은 튼실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객관적으로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말을 해도 꼭 듣기 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심한 감기 때문에 원래 맞으려던 날짜에 백신을 못 맞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모가 더 난리인 겁니다. 천식 환자도 맞는 백신을 감기 암자가 왜 못 맞는다니? 그거 어느 병원이야? 내가 당장 가서 따져 물을 거니까 어디인지 알려줘봐라. 아, 아니요, 어머니. 사실은 병원에서 못 맞게 한 게 아니고요.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프셔서 백신 맞으러 가기 꺼려지셔서 그런 거예요. 뭐야? 그럼 결국 핑계였다는 거 아니야?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시네. 어련히 알아서 맞을 텐데 시모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는지. 본인 차로 병원에 동행할 테니까 백신 예약 빨리 잡으라는 시모. 진짜 간신히 말렸습니다. 아, 이 시기부터는 저도 슬슬 학을 때 정도였네요. 차곡차곡 제 속에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당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사람 기분 아주 은근하게 더러워지는데 제대로 따지기엔 상황마다 애매했어요. 직접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왜 아가씨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면 너 예민하게 왜 그러냐 하면서 역으로 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짜증나는 점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것에 통 무신경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때마다 사람 약오르고 기분 나빠지는 거 정말 모르겠어? 제가 시모아의 일화를 하나씩 정립할 때마다 남편에게 따졌는데요. 자긴 그런 뉘앙스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모가 간혹가다 말을 드세게 하긴 하지만 상대를 엿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나쁘게 받아들이는 쪽이 나쁜 거란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모의 막말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주장과 맞섰지요. 왜냐면요, 시모는 하다하다 저의 친구를 겨냥해서 써선 안 되는 단어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본격적인 언쟁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동창회에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어요. 물론 기프티콘과 함께였습니다. 옆에 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바일 청첩장을 뚫어지게 보니까 궁금했는지 같이 보시더라고요. 화장 때문이겠지만 얼굴이 아주 화려한 인상이네. 눈매 보니까 남자 꽤나 후렸을 상인데 시모의 얘기에 전 나름 대꾸를 하겠답시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많이 놀았고 남자도 여럿 만났다. 그렇지만 결혼은 수더분하고 진중한 분이랑 하게 됐단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하는 말. 그래봤자 걸레는 걸레지.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것이 정말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는지 저보고 시모가 이런 친군 근처에 두지 말라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혼식 불참하는 김에 인연 정리하면 딱이겠네. 설마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결혼식에 간다고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 믿어도 되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친구한테 걸레라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잘 살아보려는데 표현이 너무 격하시네요. 빨아서 구정물 좀 뺀다고 걸레란 사실이 없어지니? 내가 틀린 표현 갖다 붙인 것도 아니건만. 아유.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으시대요. 와, 정말 최강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완전체를 상대로 어떤 상식을 가지고서 맞붙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유야무야 분위기를 넘겼지만 제가 몇 시간 있다가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곱씹을수록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남편은 시모의 말엔 저의가 없으니 나쁜 게 아니란 헛소리만 해대고 제가 참다가 빡이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이야. 어머니한테 악의가 없으면 뭐래? 당하는 사람한텐 그게 악인걸. 사람 기분 나쁘게 쓰리 매번 그러시는 게 말이 돼? 남편도 제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이 났나 봅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정신경 쓰이면 네가 해결해. 아, 누가 뭐래? 누가 말려? 그냥 네가 대놓고 엄마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면 되잖아. 어머니가 내가 뭐라 한다고 들을 뿐이셔?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웬만한 말은 씨알도 안 먹히던데? 나 이대로라면 어머니랑 거리 두고 살아야 돼. 아, 그러니까 네가 잘 좀 말을 해보라고. 충격 요법이든 뭐든 너도 제대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아쉬운 사람이 나서야지. 뭐 나보고 어쩌라고. 정말 도움이 안 되더군요.
남편과의 설전에서 하나 건진 것이라면 제가 시모의 무식한 만행에다 대고 뭐라고 할 발언권을 지지하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시모한테 달려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다간 역관광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참으면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여러분께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냐고 여쭤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언니, 즉 저에게는 시이모 되시는 분을 보러 경주로 2박 3일 놀러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일정을 미리 들어서 저도 얼핏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까먹고 지내다가 금요일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느릿하게 밥상 치우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신혼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연락도 없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죠. 시모가 약간 격양돼 있는 상태란 것이 보였습니다. 저보고 냉수 한 잔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고 전 이 어이없는 불쑥 방문에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정리 끝나고 나서 시모가 알려준 전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부가 요즘 입맛이 통 없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모가 주말 내내 집을 비우는 김에 진한 사골국이나 끓여놓고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시모는 아침밥 먹고 나자마자 사골 끓이는 거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 동네 친구네에서 점심 먹으러 나갔고 저녁을 준비할 때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기 전에 시부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몇 시간 들여다보고 불 봐준 거 그걸로 유세냐면서 내가 길길이 날뛰어줬지. 확 그냥 솥단지 가져다가 싱크대에 몽땅 부어버렸어. 국물 죄다 쏟아버리고 건더긴 음식물에다가 버리고 왔더니 아주 속이 그냥 싹 개운하네. 참나 한우로 끓여달라고 사골 좋은 걸로 사온 그 정성을 봐서 내가 참으려고 했더만 시답지 않게 시비를 걸잖아? 그러니 내가 거기서 참아지겠니? 그러면서 시모가 손뼉 박수 치더니 영감탱 굶어보라면서 깔깔 웃는 겁니다. 제가 듣는 동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어요. 어머닌 진짜 개념이라는 게 전혀 없으시네요. 그러자 시모랑 남편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시모처럼 아주 밝게 웃으면서 또 그랬습니다. 무개념 수준이 정말 한결같으세요. 일관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모가 놀라서 눈 동그랗게 뜨는데 남편이 저 잡아 끌고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엄마 무개념 지적하라며. 네가 하라는 대로 어디 해봤다. 저도 짜증이 나서 홧김에 막말을 했는데요. 남편이 바로 제 뺨을 쳤어요. 지금 나 때린 거냐고 하니까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모가 뭔 소란이냐고 안방에 들어왔는데 전 아무 말 안 하고 폰이랑 차키부터 챙겼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이었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시모가 호들갑 떠는 와중에 남편은 쟤 그냥 냅두라면서 그런 지 엄마 말리고 있고 짐 챙겨 나오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모자가 쌍으로 코미디를 찍는구나 싶었네요. 친정에 말하면서 조금 팔리고 죄송스럽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저 이혼 불사했다고 하는데도 친정 식구들은 다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어서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 잘못이라고 보세요?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시모, 저랑 기싸움하고 있는 남편,